태조실록 1권 태조 1년 8월 18일 정묘일 1392년 9월 5일 유구국의 중산왕이 사신을 보내 조회하다. 일본의 독립왕국인 유구국의 중산왕이 사신을 보내와 조선의 왕에게 예를 갖추기 위해 의례를 갖추었다. 태조실록 1권 태조 1년 8월 19일 무진일 1392년 9월 6일 대사원 남제가 임금의 거동시의 대간 등을 수가하도록 청하니 문호하다. 사원부의 대사원 남제 등이 임금께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깊이 생각하건대 임금의 움직임과 행차는 온 백성이 지켜보는 일이자 후대가 본받게 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나라를 새로이 세운 임금이라면 더욱 조심하고 삼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달 16일 도승지 안경공이 전하의 말씀을 전달하기를 온천에 행차하실 때 의흥친군이 외에 각 관청 직원들이 따르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전하께서 간소함을 중히 여기시어 예법을 번거롭게 여기신 것이라 하더라도 청하옵건대 대간, 중방, 통내문, 사관에서 각 한 명씩은 수행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는 후세에 경솔한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함입니다. 임금은 이 요청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공신과 그 부인들이 각각 임금과 중공을 위해 잔치를 베풀다. 공신 백응령과 조준 등이 임금을 위해 잔치를 열었고 여러 공신들의 부인들 또한 왕비를 위해 별도로 잔치를 열었다. 문화부 낭사에서 미천한 신분인 상의중추원사 이인수를 파직시키도록 청하다. 문화부의 낭사들이 상소하였다. 상의중추원사 이인수는 본래부터 재주나 덕망이 없으며 그저 음식 만드는 일밖에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새 정치를 펼치는 중요한 시기에 그는 외람되게도 추부, 즉 군국의 중심기구에까지 올라가 있으니 선비들이 실망하고 있습니다. 청하옵건대 그를 파면시키고 다시는 관직에 등용하지 마시옵소서. 이에 임금이 장모인 낭사 유두명을 불러 물었다. 누가 이 논의를 먼저 꺼낸 것인가? 유두명이 대답하였다. 신이 장무가 된 입장이므로 먼저 논의를 꺼냈습니다. 그러자 임금이 말하였다. 이인수가 비록 그다지 훌륭하진 않지만 내가 그에게 군사권도 정무권도 맡기지 않았고 단지 음식의 조리조달을 담당하는 관청인 사옥만 맡겼을 뿐이다. 더구나 지금은 온천의 날을 따라 수행 중이니 더 이상 그를 문제 삼지 말라. 태조실록 1권 태조 1년 8월 20일 무진일 1392년 9월 7일 서자 이방석을 왕세자로 정하다. 어린 서자인 이방석을 왕세자로 세웠다. 처음에 공신 백응령, 조준, 정도전 등이 왕세자를 정할 것을 건의하면서 나이와 공로를 기준으로 삼자고 하였다. 임금은 왕비인 강씨의 체면을 존중하여 처음에는 이방번을 세자 후보로 생각했으나 이방번은 성격이 경솔하고 제멋대로여서 인물이 못 미쳤다. 그래서 공신들 사이에서도 우려가 있었고 서로 사적으로 말하기를 만약 반드시 강씨가 낳은 아들 중에서 세자를 뽑아야 한다면 막내 아들이 그나마 낫겠다 라고 하였다. 이윽고 임금이 누가 세자가 될 만한가? 라고 묻자 장자여야 한다거나 공이 있는 자여야 한다는 말을 누구도 강하게 하지 않았다. 그러자 백응령이 말하기를 막내 아이가 가장 좋습니다. 라고 하니 임금은 그 말에 따라 마음을 정하고 이방석을 세자로 삼았다. 개국 공신의 위차를 정하다. 조정에서 명을 내려 개국 공신들의 서열과 지위를 정하였다. 고려의 왕위는 공민왕이 후사 없이 세상을 떠난 뒤 요망한 승려 신돈의 아들 우가 틈을 타 왕위에 올라 무도하고 사치하며 살육을 일삼았다. 우는 무진년 1388년에 자의로 군사를 일으켜 상국 명나라의 국경을 침범하려 하였는데 여러 장수들이 대의에 따라 군사를 돌리자 우는 그제야 죄를 자각하고 왕위를 아들 창에게 넘겼다. 그 뒤 왕씨의 정통은 16년간 끊겼으나 동친 가운데에서 정창부원군 요를 임시로 국정을 맡게 하였다. 그러나 요는 어리석고 사사로운 정에 얽매여 조정의 기강을 무너뜨렸다.
논밭에 경계를 어지럽히고 공공곡식을 자식과 사위의 생활비로 써버렸으며 정직한 인재는 시기하고 억누르고 아첨하고 비위를 맞추는 자는 곧바로 등용하였다. 상벌은 기준이 없고 재정은 방반하여 백성의 재산을 낭비하게 하였으며 처가 식구들의 말만 듣고 바른 말을 하는 선비들은 모두 내쫓았다. 그리하여 백성이 원망하고 하늘이 진노하여 재앙과 혼란의 기운이 자주 나타나 끊이지 않았다. 이에 문화부 좌시중 백응령, 우시중 조준, 찬성사 김사영, 정도전, 흥안군 이재, 의안백 이화, 참참문화부사 정희계, 이질한, 한중추원사 남은, 지중추원사 장사길, 첨서중추원사 정총, 중추원 부사 조인호, 학사 남재, 예조 전서 조박 대장군 오몽을, 정탁 등은 하늘의 뜻과 백성들의 뜻을 살펴 대의를 판단하여 과공을 받들어 나라를 세웠으니 그 공로가 매우 크다. 또한 판삼사사 윤호, 공조 전서 이민도, 대장군 박포, 예조 전서 조영규, 지중추원사 조반, 평양윤 조온, 공지중추원사 조기, 좌부승지 홍길민, 성균관 대사성 유경, 한사복시사 정용수, 한군자감사 장담 등도 함께 모의하여 과공을 받들었으므로 공이 크다. 그 외 도승지 안경공, 중추원 부사 김균, 전 한양윤 유원정, 전 지신사 이직, 다승지 이근, 호조 전서 오사충, 형조 전서 이서, 한전중시사 조영무, 전 예조판서 이백류, 한봉상시사 이부, 상장군 김로 손흥종, 사원부 중승 심유생, 전이감 고여, 교서감 장지와 대성 소윤 한부림 등은 고려의 정치가 어지러웠던 때의 이성계를 지지하며 꿋꿋이 뜻을 지켰으니 그 공이 칭송할 만하다. 이들 모두에게 공신의 칭호를 내리고 포상과 의례는 관계 부서에서 집행하게 하라. 또한 중추원사 김인찬은 비록 세상을 떠났지만 백응념 등과 함께 계책을 세우고 뜻을 같이하여 이성계를 추대한 공이 크니 백응념의 예를 따라 공신으로 포상하라. 사원부에서 고려 종친 등의 노비 수를 제한하도록 청하니 윤허하다. 사원부에서 임금께 다음과 같이 상소하였다. 신들이 생각하건대 나라가 평안할 때에도 위태로움을 잊지 않고 태평한 시기에도 혼란을 대비하는 것이 국가를 바르게 다스리는 바른 도리라고 여깁니다. 전하께서는 너그러우시고 인자하신 마음과 용기와 지혜를 지닌 자질로 하늘의 뜻에 응하고 백성들의 마음에 따라 움직이시어 마침내 동방의 나라를 차지하시고 온 나라 안팎의 사람들이 각자 생업의 안정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이 아무리 편안하다고 해도 앞날을 내다보는 생각이 없다면 왕업을 창건한 뜻과 좋은 제도를 자손에게 전해주는 데 있어 아쉬움이 남을 것입니다. 신들이 깊이 생각하건대 전하께서는 본래 생명을 귀히 여기시는 성품을 지니셔서 죄 지은 사람들에게도 생명을 보존할 기회를 주시니 그 크신 은혜와 지극한 덕은 마치 하늘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고려 왕씨 가문은 500년 동안 왕족과 유력 가문들이 지나치게 많은 노비를 소유하여 어떤 경우에는 1000명이 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 죄를 짓고 귀양을 간 자들의 노비들이 서울 외곽에 흩어져 살며 유배지를 오가고 서울에까지 드나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은 나라에서 어느 정도 단속하고 있지만 오랜 평화가 계속되면 원한을 품은 이들이 오히려 세력을 키우게 되고 기회를 틈타 움직인다면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고려시대의 오도와 변방 지역의 역참에서 일하던 사람, 나루터 관리, 신분이 낮은 사람들로 구성된 마을 사람들은 모두 고려 태조의 명령을 거스른 자들로 본래 낮은 신분의 역할을 맡았던 것입니다. 조선은 성군의 덕이 더 크고 너그러워 죄를 지은 자들도 그 신분을 낮추지 않고 관용을 베풀고 있지만 그들이 데리고 있던 많은 노비까지 모두 허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일정 수를 정하여 기준을 초과한 노비는 모두 국가에 귀속시키는 것이 옳다고 여깁니다. 이에 임금은 다음과 같이 명하였다.
고려 왕족과 문화부 중추원 등 최고 관청 이상의 고위 관원에게는 노비 20명을 허락하고 그보다 낮은 직급의 관원에게는 노비 10명만을 허락하며 그 외의 노비는 모두 국가에 소속되도록 하라. 태조실록 1권 태조 1년 8월 21일 경호일 1392년 9월 8일 의응 친군이 대간 등을 거느리고 평주 온천에 가다 임금께서 평주에 있는 온천으로 행차하시자 사원부 사간원 등 감찰 기관의 대간 군사 업무를 논의하는 중방 의례를 담당하는 통례문 역사 기록을 맡은 사관에서 각 한 사람씩 따라갔고 의흥 친군이가 수행하였다. 세자의 군관들은 선임문 바깥에서 임금을 배웅하며 따랐다. 태조실록 1권 태조 1년 8월 22일 신미일 1392년 9월 9일 기탄에 머물다 동지 중추원사 조기에게 민폐를 끼치지 못하도록 명하다. 임금이 기탄에 머무르면서 동지 중추원사 조기에게 명하여 군관 2명을 뽑아 강을 건너는 이를 관리하게 하였다. 만약 군사들 가운데 배를 타는 문제를 두고 서로 다투거나 어지럽히는 자가 있으면 그 책임자인 장섭자가 그들을 처벌하도록 하였다. 이후 천신산 골짜기에 머물렀는데 말이 논밭 두마지기에 피해를 준 것을 보고 임금은 조기에게 명하여 말 주인에게서 배를 징수해 피해를 입은 논 주인에게 보상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즉시 다음과 같이 명하였다. 지금부터 누구든 말을 풀어놓아 곡식을 해치게 하는 일이 있으면 그가 설령 내 자식이나 가까운 친척일지라도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태조실록 1권 태조 1년 8월 23일 임신일 1392년 9월 10일 온천에 도착하다 임금의 행차가 온천에 도착하였다. 이숭인 이종학 우홍수의 죽음 손흥종, 황거정, 김로 등은 조정으로 돌아왔으나 경상도로 귀양 보냈던 이종학, 최의리와 전라도로 귀양 보냈던 우홍수, 이숭인, 김진양, 우홍명, 양광도로 귀양 간 유학, 강원도로 귀양 간 우홍드까지 8명은 모두 죽었다. 임금이 이 소식을 듣고 분노하며 말하였다. 곤장 100대 이하를 맞은 사람들이 모두 죽었다니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숭이는 성주 사람으로 자는 자한, 호는 도운이다. 성상군 이원구의 아들이다. 고려 지정 1360년에 14세로 성균시에 합격하고 1362년 예위시 병과 이인으로 급제하였다. 예문수찬에 임명되었고 이후 전리자랑으로 승진하였다. 1371년 명나라 조정에서 유학생을 보내라고 하자 문충공 이인복과 문정공 이색이 향시를 주관하면서 이숭인을 1등으로 뽑았다. 그러나 공민왕이 아까워하여 그를 중국에 보내지 않았다. 이후 성균관 직강, 예문은교, 전리총랑 등을 거쳤고 정치적 탄압으로 대구현으로 좌천되었다. 복직 후 성균관 사성에 임명되었고 어머니 상을 마친 뒤 성균시 시험관이 되었으나 아버지가 생존에 있어 복직을 사양하지 않아 비판받기도 했다. 전리판서, 밀직제학, 하정사로 중국에 다녀오고 다시 통주로 좌천되었으나 곧 지밀직사사로 복귀했다. 이후 일본에서 스스로 영흥군이라 칭한 자가 나타나자 가짜임을 밝혀내다가 송주로 좌천되었다. 경호년 여름 윤희 2초 사건에 연루되어 청주에 투옥되었으나 수해로 사면되어 충주로 돌아왔다. 임신년 봄 다시 지밀직사사에 임명되었지만 여름에 순천으로 좌천되었고 황거정이 등골을 본장으로 쳐 결국 남평에서 죽었다. 향년 46세였다. 아들은 2차점, 2차약, 2차건, 2차삼 넷이다. 이숭이는 총명하여 책을 읽으면 바로 외웠고 20세 이전에 지은 시문이 당대의 칭송을 받았다. 성리학에도 정통했고 이색이 병들자 외교문서 작성은 모두 그가 맡았다. 명나라 태조가 그의 외교문서를 보고 표문이 자세하고 적절하다 고 칭찬했고 이색도 우리 동방의 자한 같은 문장은 없다 고 높이 평가했다. 후에 태종이 권근에게 명하여 그의 글에 서문을 짓고 요고를 인쇄해 반포했다. 정도전과 절친했지만 조준과 친해진 정도전이 조준이 이숭인을 미워하는 걸 알고 오히려 그를 모함해 죽음에 이르게 했다. 이종학의 자는 중문이며 한 302세의 둘째 아들이다.
영특하고 호방한 성격으로 1374년 14세 성균시에 합격하고 위조 병진년 진사에 올라 장흥고사에 임명되었다. 밀직 사지신사까지 관직에 올랐고 시험 주관과 첨서밀직 사사, 공지공거도 역임했다. 이색이 조정의 실권자였기에 매해 시험을 주관하자 비판이 많았다. 공양왕 즉위 후 이색이 탄핵되며 함께 좌천되었고 윤희 2초 사건으로 부자 함께 청주에 투옥됐다가 수해로 사면받았다. 이후 함창으로 유배되었고 손흥종이 와서 곤장을 치려했으나 판관 김여지가 형벌을 제한해 일단 살았다. 장사연의 유배 중 손흥종이 사람을 보내 무촌역에서 몰래 목을 졸라 죽였다. 향년 32세였다. 아들은 여섯이며 이숙야, 이숙휴, 이숙당, 이숙묘, 이숙복, 이숙치이다. 우홍수는 단양백 우연보의 맏아들이다. 1377년 진사에 올라 낭장, 성균박사를 지냈고 지신사 대사원으로 승진하였다. 임신년 여름 순천으로 유배되었고 한거정이 곤장을 쳐서 죽였다. 향년 39세. 아들은 넷, 우성범, 우승범, 우흥범, 우이범. 우홍수 집안은 조선 건국 세력과 갈등이 있었다. 정도전의 외조부는 노비와의 딸을 출가시키며 출신을 감췄고 이를 아는 우씨 가문은 정도전을 무시했다. 도전은 이를 앙심에 품고 공양왕 때 부마가 된 우성범을 무고해 죽이고 이후 우연복 부자도 모함해 죽이려 했다. 이들과 연루된 이색, 이숭인, 이종학도 마찬가지로 처벌 대상에 올랐고 교서에 그들을 극형에 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도승제 안경공이 이를 임금께 읽어드리자 임금은 크게 놀라며 이미 관대한 은혜를 베풀겠다고 했는데 어찌 이럴 수 있단 말인가. 모두 처벌하지 말라 라고 말하였다. 하지만 도전 등은 형벌을 감형하는 선에서 처리하자 청했고 임금은 우연보, 이색, 설장수만큼은 안 된다고 반대했으나 나머지 인물에 대해 곤장형을 시행하되 차등을 두기로 하였다. 도전은 남은 등과 함께 황거정에게 곤장 100대를 맞으면 살 수 없을 것이라 말했고 황거정은 우홍수 삼형제와 이숭인 등 5인을 곤장으로 때려 죽이고 죽은 원인이 병사인 양 보고하였다. 임금은 처음에 이를 몰랐지만 후에 실상을 알고 크게 슬퍼하고 탄식하였다. 태종 즉위 후인 1411년 가을 황거정과 손흥종이 임금을 속이고 사적으로 사람을 죽인 죄를 소급해 다스려 억울함을 풀어주었다. 태조실록 1권 태조 1년 8월 25일 갑수를 1392년 9월 12일 죄를 범한 고려 종친들의 처족 노비를 속공시키다. 사원부에서 임금께 아뢰었다. 지난번에는 고려 왕족과 유력 가문이 소유하던 노비들 중 기준을 정해 일정 수를 허용하고 그 외의 노비는 모두 국가 소속으로 돌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듣기로는 전하께서 죄를 지은 사람의 처가 쪽 노비는 거론하지 말라고 명하셨다 하옵니다. 신들이 간절히 생각하건대 본인이 소유한 노비와 처가에서 소유한 노비를 어찌 따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부디 처가 쪽 노비도 함께 국가 소속으로 돌려주시옵소서. 임금은 이 요청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태조실록 1권 태조 1년 8월 26일 의뢰일 1392년 9월 13일 사은사가 돌아와 명예 황태자가 죽고 그 아들 윤문으로 황태손을 삼았음을 아뢰다. 고려에서 파견한 사은사였던 영복군 왕격과 정당문학 권중화가 중국의 수도에서 돌아와 임금께 보고하였다. 명예 황태자가 4월 25일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에 황제가 황태자의 아들인 윤문을 세워 황태손으로 삼았습니다. 태조실록 1권 태조 1년 8월 27일 병자일 1392년 9월 14일 판해빈시사 정자위가 진엄마 일천피를 요동으로 암령하고 돌아오다. 판해빈시사 정자위를 보내어 명예 황제에게 바칠 말 일천피를 이끌고 요동으로 가서 넘겨주고 돌아왔다. 태조실록 1권 태조 1년 8월 28일 정축일 1392년 9월 15일 예부에서 보낸 상제에 따라 죽은 황태자에게 거해하다. 임금이 평주에 머물고 있을 때 행제소에 모인 여러 신하들과 함께 상복을 입고 황태자의 죽음을 애도하였다. 서울에 있는 각 관청에서도 이날에 맞춰 함께 곡을 하고 애도를 표하였다.
이때 권중화가 명나라 예부에서 기록해 보낸 상례 제도를 가져왔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1. 상복은 3배로 만들고 거친 배로도 만들게 하였다. 2. 상두권은 비단으로 만든 사모 위에 감싸서 쓰도록 하였고 상복에 두르는 띠는 뒤로 늘어뜨리게 하며 3배로 만든 띠는 상을 치른 지 100일이 지나면 벗도록 하였다. 3. 13일 동안은 음악을 연주하지 못하게 하고 3일 동안은 짐승을 잡는 도사를 금지하며 1개월 동안은 혼례를 포함한 혼인 절차를 모두 중지하고 13일 동안은 큰 제사 대사와 작은 제사 소사도 모두 중지하도록 하였다. 태조실록 1권 태조 1년 8월 29일 무인일 1392년 9월 16일 밀직사 조임을 경사로 보내 태조가 즉위하게 된 사유를 알리는 표문을 올리다. 전 밀직사였던 조임을 명나라 수도로 보내어 황제께 올리는 문서를 전달하게 하였다. 그 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고려의 국정을 임시로 맡고 있는 신아무개는 황제 폐하께 삼가 말씀을 올립니다. 깊이 생각하옵건대 저희 작은 나라는 공민왕께서 후사가 없이 세상을 떠난 이후 승려 신돈의 아들 우가 성을 속이고 왕위를 빼앗아 차지한 지 15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1388년 봄에 우가 경솔하게 군대를 일으켜 명나라의 영토인 요동을 침범하려고 하여 신을 도통사로 삼고 군사를 거느리게 하였습니다. 신은 속으로 깊이 생각해보니 작은 나라가 상국의 경계를 침범하는 것은 큰 잘못임을 알았기에 여러 장수들에게 대의로서 설득하였고 이에 모두 함께 군사를 돌이켰습니다. 그제야 우는 스스로 죄를 깨닫고 아들 창에게 왕위를 물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창 역시 어리석고 나약하여 국정을 맡기에는 부적절하였으므로 나라 사람들은 공민왕의 비안시의 명령을 받아 정창부원군 왕요로 하여금 국정을 임시로 맡기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왕요는 혼미하고 법도를 어기며 정치를 문란하게 하였습니다. 참소하고 아첨하는 자들을 가까이 두고 충직하고 선한 신하들을 쫓아내어 신하와 백성 모두가 분노하고 원망했지만 말할 곳조차 없었습니다. 이에 공민왕 비안시는 사태의 심각성을 깊이 깨닫고 왕요를 사저로 돌아가게 하였습니다. 그러자 온 나라의 모든 신료, 한량, 기록, 군사와 백성들까지도 한 목소리로 말하기를 나라의 정사는 하루라도 주인이 없어서는 안 된다 하며 신에게 임시로 국정을 맡아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신은 본래 재능도 덕도 부족한 사람이라 이를 사양하기를 두세 차례 하였지만 여러 사람들의 간청이 너무 간절하여 도망치지도 못하고 억지로 이 자리에 이르게 되었사오니 몸 둘 발을 모르겠사옵니다. 삼가 바라건대 황제 폐하께서는 하늘과 땅같이 넓으신 아량과 해와 달처럼 밝으신 총명으로 백성들의 뜻을 거스를 수 없었던 상황과 신이 억지로 떠밀려 감당하게 된 처지를 살펴주시어 성심으로 이 일을 허락하시고 백성들의 뜻을 평안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태조실록 2권 태조 1년 9월 1일 무인일 1392년 9월 17일 3사 좌사 이거인을 경사에 보내 황태자의 죽음을 애도하는 표문을 올리다. 3사 좌사 이거인을 명나라 조정에 보내어 황태자의 죽음을 애도하는 뜻을 전하게 하였다. 그가 올린 문서는 다음과 같았다. 배신 권중화 등이 남경에서 돌아와 황제 폐하께서 깊은 슬픔에 잠기셨다는 말씀을 삼가 들었습니다. 신이 깊이 생각하건대 부자 사이의 정은 세상에서 가장 지극하니 그 슬픔이야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장수와 요절은 하늘의 명에 따른 것이니 참으로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신은 삼가 엎드려 바라건대 폐하께서 천하의 모범이 되시어 예에 따라 슬픔을 절제하시기를 원하옵니다. 그리고 함께 백은 이정, 검은 색가는 3배 100필, 흰 색가는 저포 100필을 가지고 가서 혼전에 나아가 제사를 지냈다. 태조실록 2권 태조 1년 9월 3일 무인일 1392년 9월 19일 백응념 등이 한양의 궁궐과 성곽이 완성된 후 신도로 이전하자고 청하니 윤허하다. 시중 백응념과 조준 등이 온천에 머물고 있는 임금께 나아가 아뢰었다. 조심스럽게 살펴보건대
지금 한양의 궁궐은 아직 완공되지 못했고 성곽도 다 지어지지 않아. 임금의 행차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민가를 빼앗아 임시 거처로 삼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날씨는 점점 추워지고 백성들은 살 곳을 잃어 고통받고 있으니 부디 궁궐과 성곽의 건축이 끝나고 각 관청의 배치가 완료된 다음에 그때 가서 도읍을 옮기도록 하시옵소서. 임금은 그 말이 옳다고 여겨 이를 받아들였다. 대오군 이부와 봉상 소경 허애를 순군옥에 가두다. 전직 대오군 이부와 재래와 의식을 관장하는 소경 허애를 순군부 감옥에 가두도록 하였다. 영복군 왕격을 화령부에 안치하다. 고려의 왕족이었던 영복군 왕격을 문경에 유배하여 감시하며 머물게 하였다. 태조실록 이권 태조 1년 9월 4일 이모일 1392년 9월 20일 화성이 동정을 범하다. 화성이 동정 별자리 영역으로 들어가 불길한 징조를 자아냈다. 태조실록 이권 태조 1년 9월 5일 개미일 1392년 9월 21일 달이 별을 가리다. 달이 심수에 해당하는 별을 가려 불길한 징조를 자아냈다. 태조실록 이권 태조 1년 9월 8일 병술일 1392년 9월 24일 임금이 온천에서 돌아오니 세자와 백관이 선임문 밖에서 맞이하다. 임금이 온천에서 돌아오자 세자와 문무백관들이 선임문 밖에서 나와 맞이하였다. 태조실록 이권 태조 1년 9월 11일 기축일 1392년 9월 28일 유구국 사신과 오량 앞에 사람이 조회에 참여하다. 임금이 조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유구국 육효왕국 외 사신과 오량암 여진족 사람들도 참석하였다. 유구국 사신은 동쪽 줄 오품 아래 자리에 앉았고 오량앞 사람은 서쪽 줄 사품 아래 자리에 앉았으며 그들이 데리고 온 수행원들은 육품 아래 자리에 앉았다. 이날 유구국에서는 조공품을 바쳤다. 여러 도의 알념사에게 관원의 상벌을 정확히 하여 정사를 보필토록 명하는 교서 여러 도의 지방 순찰관을 파견하였다. 경기자도에는 좌간이대부 이문하 경기우도에는 삼사자승 이고를 보내면서 다음과 같은 교서를 내렸다. 나는 덕이 부족한 사람으로 백성들의 추대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왕위에 올랐으므로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항상 스스로를 삼가고 조심하고 있다. 정사를 바로잡고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일은 결국 중앙과 지방의 관원이 잘해야 가능한 것이다. 특히 경기 지역은 왕실과 가까우니 은택을 가장 먼저 베풀어야 할 곳이다. 그대들은 민생을 살피고 나의 정치를 돕는다는 자세로 일하라. 나는 상과 벌은 공이 있는 자를 격려하고 죄 있는 자를 바로잡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군민이나 관리 가운데 전쟁에서 공을 세우거나 나라의 이익을 가져오고 패단을 제거했거나 군사를 잘 보존하고 백성을 평안하게 한 자는 반드시 포상해야 하니 장계로 자세히 보고하라. 반대로 적을 두려워해 군사를 지체시키거나 탐욕과 부정으로 민심을 어지럽혔거나 법도와 군율을 어긴 자는 반드시 징계해야 한다. 양부 이상의 관원은 구금하고 보고하며 가선 이하의 관원은 현장에서 즉시 처벌하라. 백성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 있다면 상황에 맞게 시행하여 새로운 정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힘써 돕도록 하라. 이어 다음의 인물들에게도 각각 교서를 내렸다. 양광도로 가는 예조 전서 조박과 경상도로 가는 사원부 중승 심효생과 전라도로 가는 호조 전서 김희선과 교주 강릉도로 가는 대장군이자 문화부 직문화 정탁과 서해도로 가는 산홍경 정당 등에게 각각 교서를 내렸다. 나는 덕이 없는 사람으로 마지못해 여론에 떠밀려 왕위에 올랐으므로 조심하고 두려워하기를 마치 깊은 못에 빠진 것처럼 하고 있다. 내가 미치지 못한 점들을 하나하나 정비하여 나의 정치를 보완해 주는 중앙과 지방의 관리들에게 오히려 의지하여 태평성대를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할 뿐이다. 대체로 장수는 군사를 거느리니 수많은 백성의 생명이 그에게 달려 있고 수령은 백성 가까이에 있으므로 한 고을의 기쁨과 걱정이 그의 손에 달려 있다.
진실로 상을 주고 벌을 내리는 것을 분명히 하여 권장과 징계를 확실히 보여주지 않는다면 어찌 기강을 세우고 그에 따른 성과를 책임지게 할 수 있겠는가? 크고 작은 군관과 민관 중에 기발한 계책으로 승리를 거두었거나 강력한 적을 온 힘을 다해 막았거나 정사를 공평하게 집행하고 송사를 잘 처리했거나 백성을 어루만져 편안하게 한 자가 있다면 모두 이름을 적어 보고하라. 나는 그들을 관례적인 승진 절차에 얽매이지 않고 발탁하여 쓸 것이다. 반면 군사 운용 중에 군율을 어기거나 풍문만 듣고 겁을 먹고 도망쳤거나 탐욕에 빠져 직무를 소홀히 했거나 관직에 있으면서도 조심하지 않은 자는 양부 이상의 고위 관원이라면 반드시 구금하여 보고하고 가선 이하의 관리는 그 자리에서 곧바로 처벌하여 공 있는 자는 반드시 상을 주고 죄 있는 자는 반드시 벌을 준다는 내 뜻을 분명히 밝힐 것이다. 또 백성에게 이로운 일이 있다면 이미 제정된 법이 있으니 그에 따라 힘써 실행할 것이다. 태조실록 2권 태조 1년 9월 14일 임진일 1392년 9월 30일 예문춘 추관에서 사관의 입시 사료 수집 등에 관한 일을 상언하니 윤허하다. 예문춘 추관에서 다음에 세 가지 사항을 임금께 아뢰었다. 첫째, 매번 정전에서 임금이 정사를 재결하거나 신하들을 접견할 때에는 사관이 반드시 좌우에 배석하여 일이 크든 작든 상관없이 모두 참여하여 직접 듣고 기록하게 하소서. 둘째, 겸직으로 수찬 이하의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들은 각자가 보고 듣는 내용을 반드시 기록하여 사초로 만들어 본관에 제출하게 하소서. 셋째, 본관이 서울과 지방의 각 관청에 직접 공문을 보내어 그 시행한 정령 가운데 경계와 권고의 자료로 남길 만한 것은 반드시 문서로 남기게 하고 또 도평이 사사와 검상조례사로 하여금 매번 그 달의 마지막 날에 모든 조례를 정리하여 본관에 보내게 하여 이를 근거로 기록하게 하고 일정한 법식으로 삼도록 하소서. 임금은 이 모든 요청을 받아들였다. 태조실록 2권 태조 1년 9월 16일 임진일 1392년 10월 2일 대간에서 유언을 유포시킨 이부와 허해를 탄핵하니 외방으로 귀양 보내다. 사원부에서 임금께 상소하였다. 예로부터 제왕이 일어나는 일은 하늘이 명하는 것이지 세습의 혈통에만 따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역대의 역사 기록만 살펴봐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전하께서는 너그러우시고 인자한 큰 도량으로 고려 왕조가 쇠퇴하고 어지러웠던 말기의 천명이 전하께로 돌아온 것을 받아들이셨고 신하들의 추대를 받아 왕위에 오르셨습니다. 당시에 고려 왕조의 당여로서 원래라면 멸족될 죄를 지은 자들까지도 전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모두 목숨을 부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부와 허해 등은 전하께서 죽을 목숨을 살려주신 은혜를 저버리고 요사스러운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의혹을 퍼뜨렸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마땅히 대신부의 법관으로 하여금 순곤부와 함께 국문하여 죄를 다스리게 하소서. 임금은 웃으며 말씀하였다. 제왕의 일어남이 혈통이나 세속의 기준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은 오래된 일이다. 지금 명나라 황제 또한 한나 평민 출신으로 천하를 얻지 않았는가? 이런 자들이 혈통 운운하는 말을 어찌 마음에 둘 필요가 있겠는가? 더구나 그들이 아내나 첩과 함께 안방에서 주고받은 말일 뿐인데 어찌 굳이 국문까지 하겠는가? 그래서 이분은 외방으로 귀양 보내고 허해는 관직에서 파면시켰다. 그러나 간관이 다시 상소하였다. 옛날 당나라 태종 때에도 마음의 병으로 인해 망언을 한 자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사는 그를 탄핵했습니다. 지금 이부와 허해는 마음의 병도 없으면서 감히 요사스러운 말을 하여 백성들의 귀를 의심하게 했습니다. 이런 자들을 한양에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에 따라 허해도 귀양 보냈다. 공신 도감에서 개국 공신의 포상 규정을 상언하니 윤허하다. 공신 도감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임금께 아뢰었다.
문하 좌시중 백응념과 우시중 조준 등 16인은 천명과 인심의 흐름을 환히 꿰뚫어보고 의논과 계책을 결정하여 전하를 추대해 마침내 왕업을 이루게 하였습니다. 물론 전하의 성스러운 덕과 신령한 공이 하늘의 뜻을 따르고 사람들의 마음에 부합한 것이지만 이들 또한 한 시대를 대표하는 충신으로서 대의를 위해 온 힘을 다해 천명을 도와 나라를 세운 것이니 진실로 성상께서 교서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 공이 크기를 황하가 띠처럼 좁아지고 태산이 숫돌만 해질 만큼 길이 잊을 수 없는 바입니다. 이들에게는 1등 공신의 칭호를 내리시고 전각을 세워 형상을 그리며 비석을 세워 공적을 기록하게 하시고 자기를 내리고 토지를 주시며 그 아버지와 어머니, 아내에게는 3등을 올려 자기를 추증하게 하시고 직계 아들에게도 3등을 올려 음직을 주게 하시며 만약 직계 아들이 없을 경우에는 생질이나 사위에게 2등을 올려 벼슬을 내리시고 전지 몇 결과 노비 몇 명, 사물을 보조하는 하인 7명과 실무 인력 10명을 주어 입사를 허락하게 하소서. 적장자는 대대로 세습하여 녹봉을 잃지 않도록 하시고 자손의 이름은 정안의 1등 공신 아무개의 자손이라 명확히 기록하여 비록 범죄가 있다 하더라도 사면이 영원히 이어지게 하소서. 판삼사사 윤호 등 11인은 위의 인물들과 함께 나라를 세울 당시 전하를 추대하는 일에 참여하였으니 진실로 성상께서 교서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 공이 또한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들에게는 2등 공신의 칭호를 내리시고 전각을 세워 형상을 그리고 비석을 세워 공적을 기록하게 하시며 아버지, 어머니, 아내에게는 2등을 올려 자기를 추증하고 직계 아들에게는 2등을 올려 음직을 주며 직계 아들이 없으면 생질과 사위에게는 1등을 올려 벼슬을 주게 하소서. 또 전지 몇 결과 노비 몇 명, 사물을 보조하는 하인 5명, 실무 인력 8명을 주시고 입사를 허락하게 하시며 적장자는 세습하여 녹봉을 잃지 않도록 하고 자손은 정안의 개국 2등 공신 아무개의 자손이라 기록하여 범죄가 있더라도 사면이 대대로 미치게 하소서. 도승지 안경공 등 16인은 고려 말 정사가 어지러울 때 이미 전하께 마음을 두고 오늘날까지 그 뜻을 굽히지 않았으니 진실로 성상께서 교서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 공이 칭찬할 만합니다. 이들에게는 3등 공신의 칭호를 내리시고 전각을 세워 형상을 그리고 비석을 세워 공적을 기록하게 하시며 아버지, 어머니, 아내에게는 1등을 올려 자기를 추증하고 직계 아들에게는 1등을 올려 음직을 주며 직계 아들이 없으면 생질과 사위를 등용하게 하시고 전지 몇 결과 노비 몇 명, 사물을 보조하는 하인 3명, 실무 인력 6명을 주어 입사를 허락하게 하소서. 적장자는 대대로 세습하여 녹봉을 잃지 않게 하고 자손은 정안의 개국 3등 공신 아무개의 자손이라 자세히 기록하여 범죄가 있어도 사면이 대대로 이어지게 하소서. 중추원사 김인찬은 비록 지금은 세상을 떠났지만 백응념 등과 함께 전하를 추대하는 일에 마음을 같이 하였으니 그 공이 성상께서 말씀하신 대로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부디 그에게도 1등 공신의 칭호를 내리시고 백응념과 동일한 예에 따라 포상의 은혜를 내려주소서. 임금은 이 요청을 모두 윤허하였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명하였다. 1등 공신 백응념과 조준에게는 시급 1,000호, 식실봉 300호, 전지 220결, 노비 30명을 내리고 사형 정도 전 남은에게는 전지 200결, 노비 25명을 이제 이와 정익의 이질한 장사길 조인홍 남재 조박 정탁에게는 전지 170결, 노비 20명을 정총 오몽을 김인찬에게는 전지 150결, 노비 15명을 내렸다. 2등 공신에게는 전지 100결, 노비 10명을 3등 공신에게는 전지 70결, 노비 7명을 각각 내려주었다. 태조실록 2권 태조 1년 9월 18일 병신일 1392년 10월 4일 달이 묘성을 가리다. 임금이 수창궁에서 성절을 축하하는 의식을 행하다.
달이 별을 가렸다. 임금이 수창궁에 행차하여 백관을 거느리고 임금의 생일을 축하하는 의식을 거행하고 여러 신하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었다. 태조실록 2권 태조 1년 9월 19일 정유일 1392년 10월 5일 상위 중추원사 황희석이 상복을 입은 채로 아련하다. 상위 중추원사 황희석이 왔다. 희석은 임금이 즉위하기 전 아버지의 상을 당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상복 차림으로 임금을 아련하였다. 태조실록 2권 태조 1년 9월 20일 무술일 1392년 10월 6일 달이 오거성을 범하다. 달이 오거성 별자리 영역을 침범했다. 증조모의 기일이므로 조회를 정지하다. 황증조모의 기일이었기 때문에 조회를 열지 않았다. 태조실록 2권 태조 1년 9월 21일 기해일 1392년 10월 7일 조회를 보고 나서 대사성 유경에게 대학년에 늘 강론하게 하다. 임금이 조회를 받은 뒤 성균관 대사성 유경에게 명하여 대학년에 늘 강론하게 하였다. 개국 공신에게 연회를 베풀고 공신 노권 등을 내리다. 편전에서 개국 공신들에게 연회를 베풀고 각각에게 공로를 기록한 교서 한 통과 공신에게 수여된 문서, 금띠와 은띠, 겉감과 안감으로 된 비단을 차등 있게 내려주었다. 시중 백응령과 조준에게는 특별히 높은 꼭대기를 가진 모자, 옥으로 장식된 모자, 옥으로 만든 모자끈 장식을 내려주었다. 이날 부마 흥안군 이재에게는 왕실의 성을 내려 종친과 같은 종성으로 삼게하였다. 환관의 제어, 불교의 배척, 여자의 외출 제한 등 12개 조목을 건의한 대사원 남제의 상소문, 대사원 남제 등이 임금께 아뢰었다. 신등은 감히 미천하고 어리석은 자질로 헌부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나 어찌 감히 아무 말 없이 침묵하여 전하에 다스리려는 뜻을 저버리겠습니까? 삼가 좁은 소견을 조목별로 나누어 아뢰오니 엎드려 바라건대 채택하여 시행하시기를 바랍니다. 1. 서북면은 국가의 울타리이므로 평양에 시빅을 설치하고 안주에 시빅을 설치하며 의주에는 사익을 설치하여 각각 적임자를 선발하고 각 익마다 천호 한 명씩을 두어 그로 하여금 군사를 훈련시키고 무기를 준비하게 하며 변란이 없을 때는 농사에 종사하게 하고 변란이 일어나면 즉시 나와서 싸우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천호 자리에 적임자가 선발되지 않아 대부분이 탐욕만 부리고 직무에는 뜻이 없으며 군사들을 노예처럼 부리고 농장을 많이 차지하고 딸이 있는 자를 위협하여 첩으로 삼는 등 오직 개인의 욕심만을 좇으니 군사들이 각 집마다 도망치고 흩어져 국경을 넘어가는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바라건대 무예가 있고 청렴하며 재능이 있는 사람을 선발하여 천호로 삼아 군사들을 훈련시키고 무기를 수리하게 하며 이전처럼 해를 끼치는 자가 있으면 수령이 감사에게 보고하여 엄하게 금지하게 하소서. 2. 고려 말기에 각도에 명하여 쇠를 재련하여 무기를 만들게 한 것이 오래되었는데 듣건대 서북면에서는 쇠 재련량이 이전보다 2배나 많은데도 군기 수량은 오히려 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도평의사사로 하여금 도순문사에게 공문을 내려 매 달마다 보고하게 하고 한 달간 재련한 철로 만든 군기의 수량을 비교하여 아뢰게 하여 잘한 자는 장려하고 부족한 자는 징벌하게 하소서. 3. 예전에는 여자가 시집을 간 뒤 부모가 세상을 떠나더라도 찾아뵈는 일이 없을 정도로 풍속이 엄격하였습니다. 그러나 고려 말 풍속이 무너진 뒤로는 양반가의 부녀자들이 권세가 있는 집을 찾아가 인사를 나누는 것을 태연하게 여기니 식견 있는 이들이 이를 수치스럽게 여깁니다. 바라건대 지금부터 문무 양반 가문의 부녀자들은 부모, 친형제, 친자매, 친백부, 친숙부, 친외삼촌, 친이모를 제외하고는 서로 왕래하지 못하도록 하여 풍속을 바로잡게 하소서.